이번 시간은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편지혜 기자의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편지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이른바 공천 현금 관행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의혹을 넘어서 정치권 안에 공천 제도에 대한 시세표가 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이런 말들이 공공연합니다. 공천에도 시세가 있다라는 건데요. 공식 문서로 존재하진 않지만 구의원과 시의원 그리고 단수 공천까지 가격이 정해져 있다라는 증언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직과 현직 지방의원들과 정치권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공천을 둘러싼 금품 거래가 여전히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시세표라는 단어까지 등장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전직과 현직 지방의원들의 증언을 보면 서울 기준으로 구의원 공천은 2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 시의원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 안팎, 특히 단수 공천의 경우 1억 원 이상이 거론된다는 겁니다. 지역이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일수록 금액이 더 올라간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이 더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과거처럼 노골적인 현금 전달은 줄었지만 형태만 더 교묘해졌을 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공식 후원금, 출판 기념회 책구매, 행사비, 식사비, 술값 대납, 각종 경조사비 같은 방식으로 제도 안팎을 넘나드는 자금 흐름이 이어진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식은 합법적이지만 공천권을 진 인물에게 공천을 기대하며 자금을 제공했다면 그 자체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구조가 반복이 되는 걸까요? 네, 배경에는 공천 권한이 특정 인물에게 집중된 구조에 있습니다.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 이후 지구당은 폐지됐지만 지역회나 위원회라고 불리는 당협이 이를 대체했습니다. 문제는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지방선거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입니다. 지역구 관리 비용은 계속 드는데 제도적으로 투명한 재원은 부족하다 보니 그 부담이 지방의원들에게 전가가 되고 그 대가로 공천을 기대하는 왜곡된 구조가 굳어졌다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분위기도 그런가요? 네, 현직과 전직 지방의원들의 증언을 보면 선거철만 되면 지방의원들이 사실상 현금 인출기 역할을 한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지역 사무실 운영비, 당원 모임 식비, 각종 행사 비용까지 비공식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관행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줄만 잘 서면 공천은 된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정당은 개인의 일탈일 뿐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반응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천 헌금은 선거 공정성뿐만 아니라 정치 신뢰 전반을 무너뜨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시세표가 존재했다는 증언 자체가 정치 시스템의 경고 신호라며 단순한 인물 처벌이 아니라 공천 구조 전반을 손보지 않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번 떠오른 공천 헌금 시세표 논란. 아무래도 이번엔 정말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국민 종합 경제 전략을 내놓으면서 올해 성장률의 목표로 2%를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정부 성과의 기준선을 아무래도 성장률과 고용 지표에 두겠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2% 성장, 그리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제기구와 중앙은행 전망은 조금 다른 지점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전망치를 보는 걸까요? 네, 국제통화기금 IMF와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 후반대, 구체적으로는 1.8%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2%는 정책 효과가 잘 작동했을 때를 전제로 한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목표치에 가깝습니다. 이 자체가 틀렸다기보다는 가능성을 최대치로 잡은 숫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이런 망치를 두고 해석들이 많아지는 걸까요? 네, 그 이유는 바로 K자형 성장 때문입니다. K자형 성장이란 경제 전체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층, 산업, 세대별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위로 향하는 쪽은 수출 대기업, 그리고 자산 보유층 첨단 산업인데요. 아래로 내려가는 쪽은 자영업자, 내수 서비스업,
취약계층과 청년층입니다. 그래서 성장은 하는데 내 삶은 그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런 체감 차이가 클까요? 네, 이미 여러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수출과 일부 첨단 산업은 회복 신호가 분명한 반면 내수 소비, 자영업 매출, 청년 체감 고용 상황은 여전히 회복이 더딘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장률 목표만 강조가 되면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도 이러한 점을 의식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메시지에서 과거와 다른 K자형 성장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또 성장 과실이 특정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구조는 구조적인 문제라고도 지적했는데요. 또 성장률 숫자로만 평가받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말은 좋은데 과연 실제로 달라질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건 그 성장이 일자리와 소득으로 내려오느냐입니다. 지금처럼 성장이 특정 산업에만 머물면 K자형 구조는 더 고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숫자보다는 구조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2% 성장 목표는 정부가 책임지고 경제를 끌고 가겠다는 정치적 선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매분기 매 지표마다 이 성장이 누구에게 닿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검증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성공하면 성장과 분배를 함께 잡았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K자형 성장을 인정만 하고 넘지 못했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의 숫자보다는 성장의 방향이 더 중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요. 다음 이슈 살펴보자면요. 요즘 금값이 연일 고점을 찍으면서 금투자 그리고 금제품에 관심 갖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값이 오를 때마다 늘 함께 따라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가짜금 유통 문제인데요. 최근 귀금속업계가 공식적인 경고까지 내놓으면서 이 가짜금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귀금속 업계를 중심으로 함량이 기준에 못 미치는 금 제품이 유통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도매용 금 1kg 기준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순금이 빠져나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금이지만 실제 함량은 기준에 크게 못 미친 사례입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가짜금이 진짜금에 다른 금속을 조금 섞은 정도였는데요. 요즘엔 그 양상이 더 정교해졌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요즘 가짜금은 훨씬 정교했습니다. 과거에는 은이나 주석을 섞는 방식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금과 성질이 거의 같은 금속에 두께가 두껍게 금 도금을 하는 방식이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 금속의 밀도가 금과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저 검사나 엑스레이 검사라도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전문 장비로도 구별이 어렵다면 일반 소비자는 사실상 구분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확실한 방법은 녹여보는 것뿐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 전에 그런 검증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인데요. 그래서 최근 피해 사례는 온라인 거래나 중고 거래에서 특히 많았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순금 그리고 포나인과 같은 표현도 등장합니다. 맞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99.99% 순금이라 적힌 제품을 샀는데 감정 결과 금 함량이 극히 낮은 도금 제품으로 나온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시세보다 눈에 띄게 싼 금은 일단 한 번 더 의심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증언이었습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포인트를 가장 조심하면 좋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인지 아닌지를 소비자가 판단하려 하지 말고 어디서 샀는지를 먼저 보라는 겁니다. 공식 거래처인지 환불 교환이 가능한지 그리고 거래 기록이 남는 구조인지 이 세 가지가 가짜 금 피해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금값 상승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졌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지만 가짜금은 가장 위험한 소비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금값이 오를수록 더 주의해서 거래해야 합니다. 네, 금 관련 제품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슈입니다. 불을 끄고 샤워한다고 잠이 올까? 이런 의문 가져보셨을 텐데요. 요즘 잠을 잘 못 잔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새벽까지 휴대전화를 보면서 뒤척이다가 정작 아침에 잠을 자긴 했는데 제대로 잔 것 같진 않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가운데 SNS를 중심으로 다크 샤워라는 새로운 샤워의 루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을 끄고 샤워를 한다는데 이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 수도 있었을 텐데요. 불 끄고 샤워라니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크 샤워는 말 그대로 조명을 끄거나
아주 어둡게 한 상태에서 샤워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단순한 유행은 아닌 것 같은데 전문가의 설명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트렌드를 분석한 전문가들의 설명을 보면 핵심은 빛이었습니다. 밝은 조명과 특히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에서 아직 활동해야 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조명을 낮추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살아나고 뇌가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한 정신의학 전문가는 다크 샤워는 뇌의 위협 레이더를 끄는 획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샤워 자체보다는 어두운 샤워 환경, 이게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샤워는 그걸 돕는 루틴이고요. 전문가들은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조명을 천천히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불을 끄기 부담된다면 주황색이나 붉은색 간접 조명 정도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네, 요즘 불면증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더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불면증 관련된 통계가 있을까요? 네, 보건당국과 건강보험 통계를 보면 최근 몇 년 사이 불면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성인 5명 중 1명꼴로 수면 장애를 경험한다는 조사도 있고 특히 2030 세대 사이에서 잠들기까지 오래 걸린다는 응답이 크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사용 증가, 스트레스,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업무 환경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크 샤워 같은 강한 자극을 줄이는 루틴이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상이나 호흡법이 어려운 분들에게 다크 샤워는 비교적 쉬운 방법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었는데요. 욕실은 미끄러지기 쉬운 공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암흑보다는 은은한 조명을 남기는 게 안전합니다. 또 어둠이 오히려 불안을 유발하는 분들은 음악이나 향을 함께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잠이 오지 않는 밤, 오늘은 휴대전화 대신 조명부터 낮춰보는 게 조금 더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경제적 이슈, 사회적 이슈를 다뤄봤는데요. 저희는 다음에 조금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지혜 기자의 경제톡톡이었습니다.